우리 홍 후보님도 세탁기에 들어가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세탁기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네, 홍 후보님 그 세탁기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그 세탁기가 고장난 세탁기 아닙니까 혹시? 꼭 그 옛날에 그 이정희 의원을 보는 기분입니다. 이정희 의원 지금 주적은 문재인 후보입니다. 뼛속까지 서민, 그건 저하고 같은데, 같은 흙수저 처지에 왜 제가 주적입니까? 친북 좌파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당시도 대선 때 돈 받았죠. 적게 받아도 있지만은. 예, 우리 그 차태기 정당의 뭐 다 대표도 하시고 하셨지 않습니까? 640만 불 그 노무현 대통령 뇌물 수수할 때 같이 있으면서 그거 몰랐습니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받았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책임지셔야 합니다. 저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동안에 부정 축제한 재산들 다 환수하고 대통령 될 리가 없으니까 그런 꿈은 안 꾸셔도 됩니다. 단설 유치원 설립은 억제하겠다. 그건 좀 모순되는 이야기 같이 보이고. 아닙니다. 하나만 더, 아닙니까? 네, 병설 유치원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자는 겁니다. 강령에서 5.18 정신, 그리고 6.15 선언, 이런 거 다 삭제하자고 그렇게 주장하셨던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잘못 알려진 흑색 선전이었습니다. 저를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금 국정농단 세력, 적폐 세력이 어디입니까? 구여권 정당들, 이게 적폐 세력 아닙니까? 자강론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연대 없이 끝까지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진태 의원 또는 윤상현 의원 이런 분들이 지지 발언하기도 하고요. 그랬죠. 그분 농객도 자기들 힘만 가지고는 안 되니 그 대리로 우리 안철수 후보 그 밀어주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촛불 집회에 대해서 홍준표 북한이 후보도 우호적인 발언을 하면 그러면 촛불 집회에 나오신 일반 국민들이 북한과 가깝습니까? 아니 그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궤변입니다. 문 후보님이 손을 잡으면 전부 다 죄가 사해지고 저는 지지를 받으면 그러면 저는 적폐 세력이 되는 겁니까? 이번에 국정농단 이 사건에 관여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덮어 씌우시면 안 되죠.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요즘에 이제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1+1입니다. 네. 안철수 씨의 카이스트 교수로 갈 때, 서울대 교수로 갈 때 부인을 같이 데리고 갔다. 부인의 교수 임용에 조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혜를 받았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카이스트는 300억대 그 기부자가 안철수 석좌 교수로 써라라고 이제 콕 집어줬기 때문에 압력 행사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서울대 채용에는 도대체 누가 국립대인 서울대에다가 안철수와 마누라를 꽂아라라고 지시를 했느냐. 요 부분을 밝혀야 된다는 거지. 그 당시에는 안철수는 무슨 정치를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콘서트 그랬잖아요. 다닐 때야. 콘서트. 그냥 힐링 그랬잖아. 콘서트 다닐 근데 때. 어제 방송에 나간 이야기인데 당시에 안철수는 이명박 정권 내에서 굉장히 많은 것에 직책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실세였죠, 숨어 실세. 있는 이명박 실세. 정권의 실세이기 때문에 카이스트건 서울대건 간에 그런 사람을 끌어오면 굉장히 많은 해당 학교에 특혜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지점을 좀 예. 노렸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사모님만 문제가 아니고요. 1+1이라고 했는데 그 원이 더 문제입니다. 1년 서울대학교 교수하고 평생 연금까지 받는 교수가 됐잖아요. 이것 또한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1이 더 이 채용에 대한 비리, 부정 채용에 대한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서 일파만파 퍼지고 있죠. 거기 +1이 또 있습니다. 84년도 당시에 동생이 현 대구 한의대학교에 다녔었는데 그 당시에 유급을 당할 위기가 있어갖고 성적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집안에서 이런 학교에다가 뭔가 압력을 행사하거나 돈으로 싸바르거나 해가지고 이 학사 행정을 지 멋대로 고쳐서 받은 이런 실적들이 지금 계속해서 검증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상황을 복기해 보면 그 담당 교수가 학점을 60점을 줬는데요. 그거를 올리라고 학교에서 압력이 들어오니까 거절을 했는데 그 안철수 씨 동생의 부모님이
그러니까 안철수의 부모님겠죠. 아니, 그러니까 네. 안철수 씨 부모님이 아니라 그 동생의 부모님이 쇼핑백에 현금 다발을 담아가지고 왔었대요. 그래서 그 강사가 그걸 거절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학교 당국이 그냥 올려서 조작을 그렇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강사는 해촉됐어요.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점수가 70점으로 돼 있더래. 그 강사 고발한 거지. 그런데 그때 당시에 더 심각한 게 이거는 정유라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성적을 올렸는데 그때는 졸업 정원제가 있어가지고 입학은 좀 많이 뽑고 졸업 정원을 딱 맞춰서 졸업시키니까 성적 미달자를 졸업을 안 시켜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적이 좀 안 좋다 싶으면 학기 중에 군대를 가거나 휴학을 했어요. 그렇게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안철수 본인 또는 본인 직계가족, 안철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특혜들 같은 경우는 큰 판에 보면 제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최근에. 나름 정파성 없는 훌륭한 야권 후보였다는 처음에 그 안철수 느낌이 아니라 뭔가 정말로 기획돼서 커져온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안철수를 키우고 실제로 대선 후보로 밀으려고 했던 정황까지 발견되고 그리고 그런 힘에 의해서 카이스트를 들어가고 또 카이스트에 교수 임명되고 하는 과정에서 교수 임명을 하게 되면 학교 내에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카이스트도 그렇고 서울대도 그렇고. 그런데 이를테면 김미경 교수 같은 경우는 서울대는 4월 19일 날 채용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김미경 씨는 3월 30일자로 지원서를 작성했다라든지. 그리고 카이스트 재직 증명서도 이제 근무했다는 재직 증명서를 보내줘야 서울대에서 그걸 받는데 그걸 또 한 달 앞두고 발급했다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보면 단지 그 교수 채용에 관련된 심사위원회 같은 걸 열 때 요식행위로 해버리고 서울대 안철수를 교수로 임명하는 데 있어갖고 그냥 김미경은 안철수가 내 부인 같이 일 안 하면 안 할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협상 조건을 걸면 서울대가 그것을 무난히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그렇죠. 조건부죠. 조건부 채용. 그러니까 그것은 서울대가 안철수를 1년짜리 교수로 채용하고 정치적, 경제적 어떤 이득을 취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죠. 하지만 그것도 지금 서울대는 국립대이기 때문에 이것도 청문회감이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서울대 교수들이 부정으로 채용되고 그러므로 해서 서울대가 질적으로 하락하고 그다음에 수년 동안 비정규직 교수로 있다가 정규직을 바라는 교수들의 박탈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것만 놓고도 사실은 청문회를 한번 더 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심각한 문제다. 이왕이면 특검으로 가. 네. 이 부분이 어제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해라라는 의도였었는데 주승용 씨가 명예훼손을 하면서 딴지를 걸었죠. 그래서 오늘 민주당에서 긴급하게 브리핑을 또 가졌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번에는 아주 확정적인 증거들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김미경 교수의 부교수 경력이 8년이라는 것은 8년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허위 사실이고요. 그 채용계획 세우기 한 달 전부터 추천서를 이메일로 3건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학술연구와 관계없는 조선일보에 기고한 에세이 칼럼을 연구실적으로 제출했고요. 단독 저자라고 발표한 영문 저서가 5페이지짜리인데 그나마 3페이지는 미국 법조문을 카피해 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2페이지 쓰고 내가 책 한 권 냈다라고 네.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그 전공하고 또 무관한 공저 창업 가이드북을 연구실적으로 게재했고요. 이거 지금 파도 한도 없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거의 확정적으로 나온 증거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청문회나 특검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사건인 거거든요. 근데 이 안철수 측의 태도는 서울대 가서 물어봐. 내가 뭔 죄야. 취업시켜준 서울대에서 알아서 했겠지. 나는 규정대로 다 했어. 이러고 발뺌을 한다는 거야. 모든 의혹에 이따위 식으로 접근을 하네, 안철수는. 근데 뭐 본인이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 사건은 명백하게 카이스트나 서울대가 안철수를 데려가는 문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부인에 대해서 특혜를 줬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서울대 입장에서는 뭔가 안철수를 교수로 땡기고 싶은 굉장한 어떤 욕구가 있었다는 동기가 거예요. 있어요, 동기가. 그러니까 안철수가 이를테면 교수로 땡기는 게 되게 탐이 나는 거야. 그런데 같이 김미경 교수도 같이 해줘라고 하는 거에도 응할 만큼 그것에 뭔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을 꼭 모셔오고 싶었던 어떤 이유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하나만 갖고 모시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을 끌어들이는 일종의 간의 경쟁 관계, 그게 첫 번째라고 보고, 두 번째는 안철수의 배경이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목요일날 새벽에 나간 방송에 보면 안철수가 이명박 정권에서 어떤 직책들을 맡았는지가 쭉 리스트가 나와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생각보다 굉장히 이명박의 뒷배를 믿고 또 이명박도 안철수를 키우려고 했던 정황들이 있어서 그 상태에서 정권 실세로 인식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저도 그렇게 학계 내에 정치 실세. 그러니까 서울대학교가 국립대이고 국가 권력으로부터 통제받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력하게 조건도 되지 않는 교수, 1년 교수하면서도 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서울대 특혜 교수직을 맡을 수 있었다는 것은 뻔한 거죠. 그 사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안철수보다 뛰어난 사람 더 많습니다. 그런데 뛰어나서가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통제받은 서울대학교 운영회가 권력으로부터 손을 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테마주로 인식을 했다. 그렇죠. 서울대에서 당국에서 국민의당에 보면은 이태규 같은 사람들이 이명박 정권 때 관련자들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인맥들이 그냥 상존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박지원이 문제가 아니야. 박지원은 박지원대로 다른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게 보고 또 거기다가 이제 또 다른 범죄성이 있다고 하면 정문술 같이 안철수를 이제 카이스트로 끌어들인 그런 사람들은 자기 안철수와의 관계를 나중에는 주가 조작으로 의심되는, 그래서 한 400억 정도 땡겨 먹는 그런까지 활용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죽했으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야, 이쪽이 안 있길래 얼마나 다행인가. 요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안철수가 야당에 있을 때요, 변희재 같은 유들이 계속 안철수에 대해서 강용석이 계속 뭔가를 제기할 때 홈집내려고 하고 있네 하고 들여다보지도 않았던 내용들을 들여다보니까 허걱 그쪽에서는 누가 그런 말 했잖아요. 안철수를 진짜로 알게 되면 정치권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얘기가 나온 거는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다고 보는 그렇죠. 거죠. 만약에 이 안철수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였고 적폐청산의 주역이 됐었다면 중도 하차예요. 예, 이거 중도 하차. 쫄망하는 거죠. 예. 지금 여러 가지 나열을 지금 제가 안 했는데 최근에 불거진 의혹 그리고 실수를 나열하면 끝입니다. 선거법 위반도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형편없었다는 것을 이제 증명해 가는, 그나마 다행이다. 딸내미 재산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관점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뭐 2012년도하고 17년 이번 17년도 재산해서 뭐 1억 좀 넘게 지금 있어 뭐 어쩌라고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증명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것은 없다. 그리고 본인이 벌었다. 그리고 1억 조금 넘는 정도가 있고 자동차 한 대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한 거죠. 15년 동안 어찌됐건 유학생활을 했잖아. 돈을 썼을 거란 말이야. 집값만 1년에 27만 불 썼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뭐 기숙사에 썼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누군가 돈을 보냈잖아. 이 돈이 어떻게 건너갔는지에 대한 그 과정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서류로 나온 게 아니고 특정 당직자가 얘 재산은 1억 1,000만 원 정도 된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과정 중에 안철수와 그 회사인 안랩이 적극적으로 관여했을 것 같은 징후를 보이는 부분이 2013년도부터 안랩이 캘리포니아에다가 미 지사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때가 스탠포드 대학원 딱 입학할 때야. 그리고 3년 동안 스탠포드 대학원 다니는 과정 중에 2016년도에 가서 이제 이 회사가 청산이 돼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존재했던 이 법인이 과연 무슨 역할을 했을 것인가가 중요한 거고, 지금 비어있는 2013, 15, 16년도에 재산 공개가 안 일어나고 있는 시기가 이 안랩의 존재 시기하고 같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미국 안에서 안랩 미국 지사를 통한 어떤 형태의 불법 해외 자금 유출이라든지 취득이 있지 않나라는 의심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안철수의 정유라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요거 부분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 이야기에 대한 디테일한 거는 좀 이야기가 좀 단방에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원래 공직자 재산에 관련해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는 법을 발의했던 사람이 안철수고요. 근데 이상하게 딸내미 재산은 공개를 안 했어. 그래서 하다가 안 한 거죠. 네. 한때도 있었고. 의혹이 제기한 거니까 2013년부터는 안 했으니까요. 그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당직자가 말로만 얼마 된다고 풀었는데 간단히 말해서 미국의 세금 낸 내역하고요, 송금 내역만 공개를 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현재 양강이라고 불리우는 문재인과 안철수의 흔히 말해서 프레임 전쟁이다. 이 선거를 어떤 방식으로 끌어갈 것이냐를 두고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안철수가 적폐 세력들의 대터로 나오고 있는 거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잡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안철수 쪽에서는 무능력한 패권은 역시 친박이나 친문이나 같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안철수가 지금 이명박과 관련도 있고 어떤 개념에 있어가지고 흐름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느낌은 뭐 유치원 발언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규제 프리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안철수의 마인드는 결국 이명박과 다를 게 별로 없는 수구 세력 친화적인 그런 후보다라는 느낌에서는 제2의 박근혜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고요. 안철수 뒤에는 박지원 같은 상황이다 이런 프레임을 갖고 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쪽에서는 문재인을 대세론을 취했지만 결국은 이회창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이런 프레임을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뭐 유치원 관련해서는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저는 뭐 유치원 이거 뉴스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유치원을 좀 공교육의 그 일환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공약이 그보다 훨씬 앞서서 안철수 공약에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그 안철수의 교육개혁 내용 중에 유치원 과정, 그러니까 7살 과정이 공교육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스스로도 유치원을 공교육화라고 못을 박아놓고 왜 그 유치원 원장들의 그 일종의 이익 집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 모임에 가가지고 어찌됐든 그것이 병설이든 단설이든 공공 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을 자제하고 그것을 사립 유치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간다라는 말을 왜 했을까? 이거는 뭔가가 자기가 먼저 이야기한 공약하고도 배치가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얘기인 즉슨 이게 이제 묘한 어떤 절충 상황에서 벌어진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설이냐 단설이냐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병설이 됐든 단설이 됐든 그거는 공교육을 늘려야 하는 게 맞아요. 맞고 병설이 더 좋냐 단설이 더 좋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단설이 더 좋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병설은 초등학교에 그 유치원이 같이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병설이 사립 유치원에 비하면 훨씬 싸고 좋은 거 맞아요. 좋은 거 맞는데 그것보다는 제일로 좋은 거는 단설. 그러니까 유치원만 띵 있는 거. 공공 유치원만 따로 부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해가지고 있는 거. 그게 제일로 좋죠. 근데 그거는 만들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죠. 부지 확보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제일로 좋지만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한테 제일 좋은 거는 단선 공공 유치원이 많이 생기는 게 좋아요. 그런데 지금 안철수 이야기는 뭐 5번에 뭐네 뭐 중간에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얘기인즉슨 단설 유치원을 줄인다는 이야기였어. 그리고 사립 유치원을 이렇게 늘린다는 이야기였어요.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 보면 이게 그런 거죠. 7살 과정이 공교육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현재 유치원이 3년인데 3년 중에 1년치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3분의 1만큼의 유치원이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게 곧바로 그러니까 지금 거의 시장에 맡겨져 있는 사립 유치원 그 운영에 있어서 이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되니까 거기는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예. 불이익이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형 단설 유치원 설립을 자제하면서 이쪽은 이쪽대로 보존을 해주면서 사립 유치원의 시장성은 보장을 해주면서 그렇게 가겠다라는 식의 기묘한 절충수를 부리다가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과거의 잘못만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현재 후보로서 하고 다니는 것들이 일관성 없이 보수표 가져오겠다고 자기 공약들 다 바꾸고 있는 상태잖아요. 사드건 뭐 병설 단설 유치원 문제도 사실은 공교육 활성화돼야 되는 부분을 뭔가 이렇게 바꾸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봤을 때 어떤 사람들한테는 문재인은 무능력한 패권 세력이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먹히겠죠. 그 먹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철수 지지율이 올랐던 거고. 그렇지만 적폐 대타라는 프레임이 저는 더 먹히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철수는 사실상 이명박이나 박근혜랑 똑같네. 이게 좀 먹히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금 안철수의 선거 전략은 저는 실패라고 봐요. 떨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후보 자체가 자격 미달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유치원 관련해서요. 지금 설들만 난무했었는데 구체적인 팩트 기사들이 뜨기 시작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는 까이기 시작을 하는 건데 안철수가 그 유치원연합회, 사립유치원연합회에 가서 한 발언의 배경이 나왔어요. 풀영상이 지금 나왔죠? 네, 배경이 최도자 의원이라고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들어간 사람인데 이 사람의 전직이 전 어린이집 원장, 대체요. 네, 한국 어린이집 청년합회 부회장,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최도자 의원이라는 사람이 주도한 거예요. 안철수를 그쪽으로 가게.
최도자 의원이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단설 유치원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설 유치원을 지을 때는 주위에 있는 수요 공급을 잘 봐서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자제하겠다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국공립 유치원을 세울 때는 옆에 사립 유치원이 많이 있으면 이 사람들 망하니까 자제해야 된다. 이 의미로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도자 의원이 전직을 했고 그래서 사립 유치원들의 그런 민원사항이 있었다. 그래서 사립 유치원과 기타 사립 어린이집 피해에 대해서도 이거를 국공립 유치원에 하는 것만큼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취지였던 거예요. 이거 좀 위험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단설이든 사립이든 다 국가가 지원금을 줘요. 주죠. 예. 지금은 이제 누리과정이라는 게 그렇죠. 국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가 말하고 싶은 그거예요. 안철수가 문재인을 공격할 때 뭐라고 공격을 했냐면요. 보고 읽지 말고 끝장 토론하자고 외쳤잖아요.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제가 하려고 하는지. 예. 예, 끝장 토론을 할 사람이 못 되면서 끝장 토론을 하겠다고 지금 나서서 이 사단을 내는 겁니다. 안 받을 걸 아니까. 예, 내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도 못하고 그냥 그 협회 부회장 출신 의원이 시키니까 그대로 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공유치원 같은 걸 축소시키고 사립유치원의 수입을 보장하겠다는 그 얘기한 거예요. 무슨 게 뭐 잘못된 겁니까? 아니 잘못보다도 유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리과정에서 국가에서 돈이 들어가는 그럼요,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사립에서도 이게 의료하고도 상당히 좀 비슷해요. 뭐냐면 한국의 의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공공성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공공병원이 되게 적잖아. 다 민간에 의해 가지고 돌아가잖아. 그런데 어쨌든 공보험에서 돈은 민간이든 국립이든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공공 그 의료기관을 늘려야 돼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 그러면 띠칸이 만약에 하나 세운다라고 했을 때 주위에 다른 민간 병원들이 반발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좋은 공공 그 병원이 생기면 옆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이런 민간 의료기관은 어쩌라는 거냐 이제 이런 민원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공공 의료기관이 많아지는 게 좋은데 그것을 지금처럼 시장이 이렇게 완전히 민간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만들어진 이 상태에서는 공공으로 뭘 하나 딱 세우는 문제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충돌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적에는 차라리 경영이 어려운 이런 민간 기관을 공공에서 이것을 흡수해가지고 공공을 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가고 또 민간과의 관계를 좀 상생의 관계로 만드는 것이 어떠냐라는 게 의료계 내에서도 맨날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사실은 그 안철수 후보가 이 대목을 정확하게 다 알고 갔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원이 이게 민간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원장 이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익 사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실제로 지금의 보육 정책에 돈이 결국은 유치원 원장들 좋은 일 시켰다. 어린이집을 하나의 영리단체로 만들었다라는 비난이 굉장히 높고 있어요. 그 엄마들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 별로 없고 이게 순전히 그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람들 호주머니로 다 들어갔다라는 비난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등등의 문제에서 의원이 이렇게 짜 맞춰준 정도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이야기 자기가 원래 그 정책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정책의 취지는 사실은 그 자리하고는 충돌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상한 어떤 절충적 방식의 이야기를 해놓고 그게 문제가 되니까 아니야 병설이 아니고 단설이고 어쩌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민이 한마디 해줄게요. 캐나다는요 7살에 초등학교 들어가는데요 2년 동안 병설에서만 무상으로 국가가 다 책임져요. 그러니까 선진국 그렇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겠다고 지가 전체 공약을 내놨어. 근데 이건 충돌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진짜로 선거전이 들어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안철수는 사실상 검증된 상태가 아닌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투트랙으로 가는 겁니다. 검증이란 이름하에 안철수의 비리를 계속 해낸 방식과 결국에는 겉으로 드러날 때는 이제 정책 선거 가자. 왜 이렇게 네거티브로만 가느냐.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사실 문재인은 뭐 여러 가지 뭐 자잘한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디테일하게 계속 깔 수 있는 문제가 사실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 싸움이라고 하는 게 문재인을 무능한 패권 세력으로 본다거나
또는 제2 이창이 될 거라고 하는 되게 담론적인 얘기잖아요. 디테일이 없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깔 게 없다는 반증이 되는 거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는 선거 전략은 분명히 안철수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한쪽으로는 우리 정책 선거로 가자 해서 지금 언론들을 보면요. 문재인 후보의 정책들이 굉장히 센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그쪽 프레임에 의해서 자꾸 네거티브만 공방이 되기 시작하면 결국엔 정치 혐오증으로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 선거 프레임 자체가 지금 안철수 후보라고 하는 사람의 사실상 그 지지력과 취약성 때문에 국민의당이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지금 멈춰져 있는 거고요. 유치원 공약 문제만 해도 바로 여기서 이제 문재인과 안철수의 대비점이 나오는데 예. 문재인은 또 어디 가서 절대 안 들어줄 공약을 들어주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이재명의 그 기본소득도 만나가지고 이재명 시장이 있고 화해 자리에서 기본소득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했는데 문재인이 뭐라 그랬냐면 못 받지. 현재로서는 받기가 어렵지만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안철수는 가가지고 또 생뚱맞게 지 공약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발표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안철수의 검증 과정이 대선 끝날 때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문과 안은 서로가 서로를 패권주의와 적폐 세력으로 구분해서 때리고 있는데 홍준표의 프레임이 바뀐 거예요. 지방선거를 지나오면서부터 문과 안은 한 몸이다 하고 세트화를 시켜가지고 한꺼번에 까는 전략으로 1+1으로 이거 나가고 있거든. 이게 대선 토론, 공개 토론회 같은 데 나와가지고도 호남 1, 2중대 아니냐 니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략을 하는 거를 일종의 그 소싱으로 간 거야. 이게 보수층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어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안철수를 은근슬쩍 문재인에게 밀어 넣으면서 둘을 싸잡아서 좌파로 몰고 가는 거죠. 안철수가 갖고 있는 기존의 적폐 세력이 저는 일부라고 봅니다. 그동안의 기득권 세력으로 살아왔고 지금 그런 비리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그런데 이 프레임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장미대선이라는 이름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이건 촛불대선이야 맞는 것이고요. 누가 먼저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지에서 아젠다를 내놨어야 되는데 안철수가 네거티브로 먼저 시작하면서 문 캠프도 사실상 네거티브를 할 수밖에 없는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프레임에 말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프레임이 안철수가 오히려 예를 들면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안철수가 지금 발언 중에 가장 제가 충격 먹은 게 나는 촛불 집회도 안 가고 애국 집회, 태극기 집회도 안 갔다라는 발언인 거잖아요. 이 발언은 정말 충격에 빠졌거든요. 지금 뭐냐면 바로 적폐 청산의 대선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이 무엇의 적폐를 어떻게 청산할 것이냐가 이번에 대선의 논쟁이 돼야 되는데 안철수가 네거티브를 시작하면서 사실상 아까 우리 권 PD가 얘기한 문캠프에서는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일부의 안철수의 프레임에 지금 말리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정책 선거로 지금 아젠다를 끌고 가야 될 문 후보 측의 위기가 지금 있는 거죠. 자, 이제 지금 현재 뭐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유치원 문제라든지 딸 문제라든지 부인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접근하기 쉬워요. 욕하기도 쉽고. 근데 어쩌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BW 같은 이름하여 신주인 인수권 부사체. 이게 90년대 말에 굉장히 우리나라 재계를 뜨겁게 달군 재산 증식 방법 중에 최고봉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스킬이었어, 이게? 스킬이었어요. 굉장히 큰 스킬이었고요. 회사에서 지금 주식값이 5,000원인데 평가액 말고요. 주식을 재발행해서 추가 발행해서 주주들한테 시장에 풀어놓는 게 그 액면 가격이 5,000원이면 5,000원인데 이거를 1,700원에 권리를 주는 거예요. 아주 싸게. 그렇죠. 아주 싸게. 그래서 대주주가 이 신주 인수권부 신주를 내가 끌어안는 대신에 이게 주식이 아니고 사채야라고 하는 거를 번드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한 게 아니라 돈을 빌려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담보를 주식으로 준 거예요. 미래의 주식을 담보로 주는 거예요. 미래에 만약에 네가 원하면 미래의 주식을 그만큼 줄게라고 약속을 하고 돈을 빌려오는 건데 이게 얼마만큼 이게 지금 안철수도 안랩에서 이거를 했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는 기업이 경영 활동을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아주 핵심적인 방법일 수도 있어요. 미래에 주식을 주겠다라는 걸로 미리 돈을 땡겨 오는 거죠. 좀 싼 값으로. 알았어. 땡겨 오는 건데 우리가 한번 그 기억을 18년 전으로 되돌려 보시면 그 당시에 삼성 SDS라는 데서 이건희가
이재용한테 그 사람을 상대로 대주주를 상대로 해서 이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재산을 증식하게 도와줘요. 그래서 불법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특검이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3심 대법원 판결에 가가지고 유죄 확정이 돼버립니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는 거는 조건이 있어요. 상법에 나와 있는데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인정하지를 않아요. 아, 내가 훨씬 많은 주식을 갖고 있다. 그렇죠. 그러려고 이걸 발행하는 거는 불법이다. 네. 그래서 이재용과 삼성 SDS가 불법으로 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안철수가 똑같은 행위를 벌였다는 거예요. 아, 그 짓을 했다고?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 당시에 발행했던 주식 전체적인 금액이 25억 정도 아마 됐다고 그래요. 발행가로. 그 25억을 안철수는 20년 후에 이거를 주식이든 아니면 그 돈이든으로 인수를 받겠다라는 조건을 걸어가지고 이게 대단한 할인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원짜리 주식을 거의 1,700원? 이 정도 금액의 인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25억이라는 돈을 집어넣어 놓고 잠정적으로는 그 주식 한 주를 내가 20년 후에 바꿀 때 그때 가서 바꿀 거니까 지금은 1,700원에 주는 거야. 내가 장기로 20년 동안 공짜로 회사에 준 거야 라는 식으로 해서 이 돈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잘 되면 이거는 나중에 엄청 막 불어나게 되는 거예요. 불어나게 될 수도 있고 망하면 쫄망할 수도 있는 거지. 거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자기가 인수를 해갖고 이걸 다 가져간 거야. 문제는 이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고 난 4개월 후에 안철수하고 친한 나래 이동통신 회사 사장이 안철수의 주식을 무려 23억 원어치를 사줘요. 근데 이게 당시 시가의 4배인 거야. 이 주식을 안철수에서 샀는지 어디서 샀는지 모르지만 장외 거래를 통해 가지고 23억 원어치의 주식을 당시 시세의 4배를 주고 사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 돈이 사실은 안철수한테 일종의 특혜로 주어진 돈이라고 보는 거고 안철수는 이 돈에다 자기 돈을 좀 보태가지고 25억 넘는 BW 자금을 집어넣었다라는 게 지금 또 의혹의 한 가지 고리인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회사 주식 가지고 자기는 1,700원에 사면서 그 주식을 다른 데다가는 20만 원 주고 판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 목적이 자금력이 별로 없는 회사가 자금력을 갖추기 위해서 발행하는 건데 이게 이제 편법으로 자기들이 경영권 행사를 목적으로 써먹는다는 게 문제잖아요. 사실은 예,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거를 공공연하게 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유행이기도 했는데 유행이었다고 불법이 합법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2012년도에 이 BW 이야기가 막 나오려고 하는데 안철수가 사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털다가 에이씨 뭐 중요한 후보도 아닌 게 돼버린 상태라서 숙명적으로 이 BW 문제는 이번 대선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안철수 그러니까 개인이 이 BW를 통해서 축적했을 것으로 보이는 돈이 300억이에요. 300억 정도를 땡긴 걸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는데 실제 얼마만한 규모, 그러니까 이 BW만 했던 요 주식만 갖고 25억으로 300억을 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외에 다른 원래 갖고 있었던 소유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얼마만큼 돈을 벌었을까 이건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안철수가 대선에 출마하기만 하면 안 내면 15만 원까지 올라갔거든. 2012년에도 한 번 그랬고 지금도 15만 원까지 가 있어요. 2012년에 주식을 판매해서 차익으로 벌어들인 돈이 1,000억이에요. 그거를 동그라미 재단이라고 자기 재단에다가 주식 500억 하고 같이 1,500억을 기탁했다. 그래서 대단한 기부를 한 것처럼 한국의 빌 게이츠가 됐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불법 상속에 또는 증여에 악용되는 방식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건데 싸게 20년 동안 발행해서 20년 후에 그 가격을 받으니까 결국은 편법 증여나 상속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네요. 보니까 이게 그죠? 문재인 선대위에 김상조 교수 들어간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광두가 들어가도 상쇄되는 아이템이 김상조였잖아요. 삼성의 저승사자. 이 양반이 한 이야기를 잠깐 읽어볼게요.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100개가 넘는 BW와 수많은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그 흔히 말해 CD라고 불리는 거.
대부분이 자금 조달 목적이 아닌 헐값 발행에 혐의가 있었다. 당시 금융회사에서는 BW와 CD를 전문적으로 발행해주는 기획 마케팅까지 했던 분위기를 감안하면 안내 BW가 공정한 발행이었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삼성 SDS BW 역시 헐값 발행뿐만 아니라 발행 과정과 절차가 불공정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건 아까 명령님 이야기하셨죠. 안 후보 측은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만큼 문제가 없다는 대응인데 기업가가 아닌 대선 후보가 국민에게 답할 수 있는 태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당시 주주가 6명이라는 사실만 알려지고 정확한 주주 명단도 밝혀지지 않았다. 과연 주주가 누구였는지 실제로 주주총회를 열었는지 개최했다면 주주총회 의사록을 다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실제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엄청난 아니,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기도 99년도에 삼성 SDS BW 저가 발행 그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도 99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같은 해에. 이 같은 해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쌍둥이 사건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안철수 후보가 국회의원 재산 신고 때 1,196억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이거의 90%에 해당되는 1,075억이 안랩 주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 안랩 주식이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해서 그것도 그러니까 99년도 10월 12일에 지금 BW를 발행한 뒤에 그게 원래는 이게 장기 채권의 형식인 그렇죠. 건데 1년 뒤에 곧바로 행사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게 잘 될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지. 핵심적인 정보는 자기가 주식의 알고 있는 90%를, 거고. 예, 그런 당시. 식으로 행사해서 얻은 거기 때문에 안철수의 부자되기 스킬은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 이런 거잖아요. 뻥튀기를 한 거지. 불법으로.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는 많은 기업들 사이에서 뭐 삼성 SDS뿐만 아니라 뭐 여러 군데에서도 있었던 일인 거는 맞는데 이게 기업 지금 그래서 이제 김상조 이분의 말은 그게 당시 기업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했던 거야.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를 하지 말고 정치인으로서 대선 후보로서 이게 과연 잘못된 일이냐 잘된 일이냐를 얘기를 해봐라 이런 건데 이거는 정말 아다리인데 이거 재벌가가 얘기인데. 여기에 그 아까 나왔던 카이스트의 정문술 미래산업 회장 이런 것처럼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뭐 저도 뭐 주식에 대해서는 조금 뭐 그걸 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돈을 벌 수 있는 건 그냥 코스닥이었어요. 코스닥에서 돈을 주로 벌어댔잖아요. 상장이 되기 전에 굉장히 인기가 있고 뭔가 사회적으로 반향이 있으면 그걸로 돈을 뻥튀겨서 벌었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돈을 벌어서 정문술 그 미래산업 회장 같은 경우도 안철수 때문에 순전하게 400억을 버는 거잖아요. 기부한 돈보다 더 벌어버렸어. 카이스트에. 근데요 필연적으로 안철수처럼 같은 그 벤처기업이지만 성공한 벤처기업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 신화처럼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주식값으로만 따지면 대기업에 필적할 만한 정도가 됐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사실은 주가 조작 같은 내용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기업이 얼마나 대단한 실제로 올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인물 하나를 중심에 포스트해 놓고 그 사람을 이용해 모은 세력들이 치고 빠지고 하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안철수도 가장 수혜자이더라. 이런 거고 주가가 관련돼 있어서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은 결국에 개미 투자자들은 다 쪽박차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포인트는 그겁니다. 개미 투자자가 당한다는 거죠. 자, 그렇죠. 문제는 그 당시에 이 부분이 어떤 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거나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 시점에서 딱 그 불법으로 취득할 수 있었던 재산만큼의 자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통 크게 던진 거죠. 근데 이게 사회에 기부한 게 아니라 우리 청계재단처럼 동그라미 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다 기부를 한 거예요. 나 지꺼. 근데 그 동그라미 재단은 지금까지 별다르게 한 게 없어. 중소기업 상생을 위해서 뭐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다고 하는 1,000억이 그 지금 기부한 게 1,500억이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재산이 한 1,000억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500억 여기 빠졌는지 모르겠어. 지금 딸 문제 때문에 불거진 게 재산 공개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개된 게 1,196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자산을 갖고 있는 재단이 미르보다 훨씬 큰 거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게 없다니까 지난 5년 동안. 근데 성숙한 민주주의는요 재벌가에게 권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검증 과정이니까 사실 저는 성향상으로 보면은 당연히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겠지만 안철수도 상당히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용 들어가 보니까 이런 스킬로 보면은 BW 문제는
BBK랑 비슷한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는 짓들이 다 대부분 이명박과 좀 유사한 거를 담고 있어. 아까 재단까지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청계재단처럼 이 공공재단에 던져서 재산을 또 은닉하는. 혹시 몰라요, 과외 선생이 같은 사람일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안철수가 대선 후보 등록하는 날이 4월 15일, 16일이거든요. 4월 15일, 16일 날 그 국회의원을 직을 사퇴하겠다고 해요. 일종의 이제 언론들은 배수진을 친다 그러는데 사퇴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떨어지면 그냥 국회의원 계속 하면 되는데 안철수가 국회의원 직을 지금 사퇴하는 거거든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퇴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도 그러면 지금 특권은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예. 근데 배수진을 친다 그러는데 안철수는 이제 여기 올인하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떨어지면 사실상 정계 은퇴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자기까지는 배수진 치겠다는 의미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데 그럴 거였으면 이번 보궐선거를 다 하게끔 줬어야 돼. 그렇죠. 그러면 홍준표하고 똑같은 지금 그러네. 왜 지금 와갖고 사퇴를 한다고 뒤늦게 뒷북을 쳐가지고. 뭐 그 자리 비거든요. 그러니까 황창하고 그 후보가 사실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니까 홍준표한테 배우게 돼버린 거죠. 앞으로 박지원 씨하고 안철수 씨는 홍준표 욕하지 마세요. 홍준표한테 욕하는 순간 누워서 가래침 뱉는 겁니다. 9일날 사퇴를 했다 그러면 다음 달에 또 보선이 또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할 선거를 때 같이 하죠. 하는데 그 선거에 했을 텐데 이 양반 대체. 근데 요즘 그 안민석 의원이 또 문제 제기한 게 있더라고. 안철수가 국회의원 시절에 상임위원들하고 밥 한 끼를 안 먹었다고 하네. 그런 거는 맞아요. 그래서 건들 문제가 밥값이 아니고. 적잖아요. 국회의원 상임위 활동하면 국회의원들하고 대화를 해야 법률안을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임위 의원들하고 개별 미팅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울대가 안철수를 1년짜리 교수로 채용하고 정치적, 경제적 어떤 이득을 취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죠. 하지만 그것도 지금 서울대는 국립대이기 때문에 이것도 청문회감이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서울대 교수들이 부정으로 채용되고 그럼으로 해서 서울대가 질적으로 하락하고 그다음에 수년 동안 비정규직 교수로 있다가 정규직을 바라는 교수들의 박탈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것만 놓고도 사실은 청문회를 한번 더 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심각한 문제다. 이왕이면 특검으로 가. 네. 이 부분이 어제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해라라는 의도였었는데 주승용 씨가 명예훼손 운운하면서 딴지를 걸었죠. 그래서 오늘 민주당에서 긴급하게 브리핑을 또 가졌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번에는 아주 확정적인 증거들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김미경 교수의 부교수 경력이 8년이라는 것은 8년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허위사실이고요. 그 채용계획 세우기 한 달 전부터 추천서를 이메일로 3건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학술연구와 관계없는 조선일보에 기고한 에세이 칼럼을 연구실적으로 제출했고요. 단독 저자라고 발표한 영문저서가 5페이지짜리인데 그나마 3페이지는 미국 법조문을 카피해 놓은 거고요. 2페이지 쓰고 내가 책 한 권 냈다라고 네.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그 전공하고 또 무관한 공저 창업 가이드북을 연구실적으로 게재했고요. 이거 지금 파도 한도 없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거의 확정적으로 나온 증거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청문회나 특검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사건인 거거든요. 근데 이 안철수 측의 태도는 서울대 가서 물어봐. 내가 뭔 죄야. 취업시켜준 서울대에서 알아서 했겠지. 나는 규정대로 다 했어. 이러고 발뺌을 한다는 거야. 모든 의혹에 이따위 식으로 접근을 하네, 안철수는. 근데 뭐 본인이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 사건은 명백하게 카이스트나 서울대가 안철수를 데려가는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부인에 대해서 특혜를 줬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서울대 입장에서는 뭔가 안철수를 교수로 땡기고 싶은 굉장한 어떤 욕구가 있었다는 동기가 거잖아요. 있어요, 동기가. 그러니까 안철수가 이를테면 교수로 땡기는 게 되게 탐이 나는 거야. 그런데 같이 김미경 교수도 같이 해줘라고 하는 거에도 응할 만큼 그것에 뭔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을 꼭 모셔오고 싶었던 어떤 이유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하나만 갖고 모시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을 끌어들이는 일종의 서간의 경쟁 관계. 그게 첫 번째라고 보고 두 번째는 안철수의 배경이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목요일 날 새벽에 나간 방송에 보면 안철수가 이명박 정권에서 어떤 직책들을 맡았는지가 쭉 리스트가 나와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이명박의 뒷배를 믿고 또 이명박도 안철수를 키우려고 했던 정황들이 있어서 그 상태에서 정권 실세로 인식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저도 그렇게 뭐 학계 내에 정치 실세. 그러니까
서울대학교가 국립대이고 국가 권력으로부터 통제받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력하게 조건도 되지 않는 교수, 1년 교수하면서도 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서울대 특혜 교수직을 맡을 수 있었다는 것은 뻔한 거죠. 그 사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안철수보다 뛰어난 사람 더 많습니다. 그런데 뛰어나서가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통제받은 서울대학교 운영회가 권력으로부터 손을 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테마주로 인식을 했다. 그렇죠. 서울대에서 당국에서 국민의당에 보면은 이태규 같은 사람들이 이명박 정권 때 관련자들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인맥들이 그냥 상존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박지원이 문제가 아니야. 박지원은 박지원대로 다른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게 보고 또 거기다가 이제 또 다른 범죄성이 있다고 하면 정문술 같이 안철수를 이제 카이스트로 끌어들인 그런 사람들은 자기 안철수와의 관계를 나중에는 주가 조작으로 의심되는 그래서 한 400억 정도 땡겨 먹는 그런까지 활용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죽했으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야, 이쪽이 안 있길래 얼마나 다행인가. 요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안철수가 야당에 있을 때요. 변희재 같은 유들이 계속 안철수에 대해서 강용석이 계속 뭔가를 제기할 때 홈집내려고 하고 있네 하고 들여다보지도 않았던 내용들을 들여다보니까 허걱 그쪽에서는 누가 그런 말 했잖아요. 안철수를 진짜로 알게 되면 정치권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얘기가 나온 거는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다고 보는 그렇죠. 거죠. 만약에 이 안철수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였고 적폐청산의 주역이 됐었다면 중도하차예요. 예, 이거 중도하차. 쫄망하는 거죠. 예. 지금 여러 가지 나열을 지금 제가 안 했는데 최근에 불거진 의혹 그리고 실수를 나열하면 끝입니다. 선거법 위반도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형편없었다는 것을 이제 증명해 가는 그나마 다행이다. 딸내미 재산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관점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뭐 2012년도하고 17년 이번 17년도 재산해서 뭐 1억 좀 넘게 지금 있어 뭐 어쩌라고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증명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것은 없다. 그리고 본인이 벌었다. 그리고 1억 조금 넘는 정도가 있고 자동차 한 대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한 거죠. 15년 동안 어찌됐건 유학생활 했잖아. 돈을 썼을 거란 말이야. 집값만 1년에 27만 불 썼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뭐 기숙사에 써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누군가 돈을 보냈잖아. 이 돈이 어떻게 건너갔는지에 대한 그 과정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서류로 나온 게 아니고 특정 당직자가 얘 재산은 1억 1,000만 원 정도 된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과정 중에 안철수와 그 회사인 안랩이 적극적으로 관여했을 것 같은 징후를 보이는 부분이 2013년도부터 안랩이 캘리포니아에다가 미 지사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때가 스탠포드 대학원 딱 입학할 때야. 그리고 3년 동안 스탠포드 대학원 다니는 과정 중에 2016년도에 가서 이제 이 회사가 청산이 돼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존재했던 이 법인이 과연 무슨 역할을 했을 것인가가 중요한 거고 지금 비어있는 2013, 15, 16년도에 재산 공개가 안 일어나고 있는 시기가 이 안랩의 존재 시기하고 같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미국 안에서 안랩 미국 지사를 통한 어떤 형태의 불법 해외 자금 유출이라든지 취득이 있지 않나라는 의심도 해볼 수 있다는 그러니까 저 안철수의 정유라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요거 부분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 이야기에 대한 디테일한 거는 좀 이야기가 좀 단방에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원래 공직자 재산에 관련해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는 법을 발의했던 사람이 안철수고요. 근데 이상하게 딸내미 재산은 공개를 안 했어. 그래서 하다가 안 한 거죠. 네. 한 때도 있었고. 의혹이 제기한 거니까 2013년부터는 안 했으니까요. 그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당직자가 말로만 얼마 된다고 풀었는데 간단히 말해서 미국의 세금 낸 내역하고요. 송금 내역만 공개를 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현재 양강이라고 불리우는 문재인과 안철수의 흔히 말해서 프레임 전쟁이다. 이 선거를 어떤 방식으로 끌어갈 것이냐를 두고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안철수가 적폐 세력들의 대터로 나오고 있는 거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잡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안철수 쪽에서는 무능력한 패권은 역시 친박이나 친문이나 같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안철수가 지금 이명박과 관련도 있고 어떤 개념에 있어가지고 흐름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느낌은 뭐 유치원 발언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규제 프리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안철수의 마인드는 결국 이명박과 다를 게 별로 없는
수구 세력 친화적인 그런 후보다라는 느낌에서는 제2의 박근혜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고요. 안철수 뒤에는 박지원 같은 상황이다 이런 프레임을 갖고 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쪽에서는 문재인을 대세리를 취했지만 결국은 이회창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이런 프레임을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뭐 유치원 관련해서는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저는 뭐 유치원 이거 뉴스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유치원을 좀 공교육의 그 일환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공약이 그보다 훨씬 앞서서 안철수 공약에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그 안철수의 교육개혁 내용 중에 유치원 과정, 그러니까 7살 과정이 공교육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스스로도 유치원을 공교육화라고 못을 박아놓고 왜 그 유치원 원장들의 그 일종의 이익 집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 모임에 가가지고 어찌됐든 그것이 병설이든 단설이든 공공 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을 자제하고 그것을 사립 유치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간다라는 말을 왜 했을까? 이거는 뭔가가 자기가 먼저 이야기한 공약하고도 배치가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얘기인 즉슨 이게 이제 묘한 어떤 절충 상황에서 벌어진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설이냐 단설이냐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병설이 됐든 단설이 됐든 그거는 공교육을 늘려야 하는 게 맞고 병설이 더 좋냐 단설이 더 좋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단설이 더 좋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병설은 초등학교에 그 유치원이 같이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병설이 사립 유치원에 비하면 훨씬 싸고 좋은 거 맞아요. 좋은 거 맞는데 그것보다는 제일로 좋은 거는 단설. 그러니까 유치원만 띵 있는 거. 공공 유치원만 따로 부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해가지고 있는 거. 그게 제일로 좋죠. 근데 그거는 만들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죠. 부지 확보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제일로 좋지만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한테 제일 좋은 거는 단선 공공 유치원이 많이 생기는 게 좋아요. 그런데 지금 안철수 이야기는 뭐 5번에 뭐네 뭐 중간에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얘기인즉슨 단설 유치원을 줄인다는 이야기였어. 그리고 사립 유치원을 이렇게 늘린다는 이야기였어요.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 보면 이게 그런 거죠. 7살 과정이 공교육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현재 유치원이 3년인데 3년 중에 1년치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3분의 1만큼의 유치원이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게 곧바로 그러니까 지금 거의 시장에 맡겨져 있는 사립 유치원 그 운영에 있어서 이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되니까 거기는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예. 불이익이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형 단설 유치원 설립을 자제하면서 이쪽은 이쪽대로 보존을 해주면서 사립 유치원의 시장성은 보장을 해주면서 그렇게 가겠다라는 식의 기묘한 절충수를 부리다가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과거의 잘못만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현재 후보로서 하고 다니는 것들이 일관성 없이 보수표 가져오겠다고 자기 공약들 다 바꾸고 있는 상태잖아요. 사드건 뭐 병설 단설 유치원 문제도 사실은 공교육 활성화돼야 되는 부분을 뭔가 이렇게 바꾸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봤을 때 어떤 사람들한테는 문재인은 무능력한 패권 세력이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먹히겠죠. 그 먹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철수 지지율이 올랐던 거고. 그렇지만 적폐 대타라는 프레임이 저는 더 먹히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철수는 사실상 이명박이나 박근혜랑 똑같네. 이게 좀 먹히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금 안철수의 선거 전략은 저는 실패라고 봐요. 떨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후보 자체가 자격 미달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유치원 관련해서요. 지금 설들만 난무했었는데 구체적인 팩트 기사들이 뜨기 시작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는 까이기 시작을 하는 건데 안철수가 그 유치원연합회, 사립유치원연합회에 가서 한 발언의 배경이 나왔어요. 풀영상이 지금 나왔죠? 네, 배경이 최도자 의원이라고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들어간 사람인데 이 사람의 전직이 전 어린이집 원장, 대표 정도. 네,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 부회장,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최도자 의원이라는 사람이 주도한 거예요. 안철수를 그쪽으로 가게. 최도자 의원이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단설 유치원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설 유치원을 지을 때는 주위에 있는 수요 공급을 잘 봐서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자제하겠다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국공립 유치원을 세울 때는 옆에 사립 유치원이 많이 있으면 이 사람들 망하니까 자제해야 된다. 이 의미로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도자 의원이 전직 그랬고 그래서 사립유치원들의 민원사항이 그런 민원사항이 있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과 기타 사립 어린이집 피해에 대해서도 이거를 국공립 유치원에 하는 것만큼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취지였던 거예요. 이거 좀 위험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단설인된 사립에서는 다 국가가 지원금을 줘요. 주죠. 예. 예. 지금은 이제 누리과정이라는 게 그렇죠. 국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가 말하고 싶은 그거예요. 안철수가 문재인을 공격할 때 뭐라고 공격을 했냐면요. 보고 있지 말고 끝장 토론하자고 외쳤잖아요.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제가 하려고 하는지. 예. 예, 끝장 토론을 할 사람이 못 되면서 끝장 토론을 하겠다고 지금 나서서 이 사단을 내는 겁니다. 안 받을 걸 아니까. 예, 내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도 못하고 국민들이 우리 홍 의원님도 세탁기에 들어가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세탁기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네, 홍 후보님 그 세탁기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그 세탁기가 고장난 세탁기 아닙니까 혹시? 꼭 그 옛날에 그 이정희 의원을 보는 기분입니다. 이정희 의원 지금 닮은 주적은 문재인 후보입니다. 뼛속까지 서민, 그건 저하고 같은데, 같은 흙수저 처지에 왜 제가 주적입니까? 친북 좌파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당시도 대선 때 돈 받았죠. 적게 받아도 있지만은. 우리 그 차태기 정당에 뭐 다 대표도 하시고 하셨지 않습니까? 640만 불 그 노무현 대통령 뇌물수수할 때 같이 있으면서 그거 몰랐습니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받았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책임지셔야 합니다. 저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동안에 부정 축제한 재산들 다 환수하고 대통령 될 리가 없으니까 그런 꿈은 안 꾸셔도 됩니다. 단설 유치원 설립은 억제하겠다. 그건 좀 모순되는 이야기 같이 보이고. 아닙니다. 하나만 더, 아닙니까? 네, 병설 유치원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자는 겁니다. 강령에서 5.18 정신, 그리고 6.15 선언, 이런 거 다 삭제하자고 그렇게 주장하셨던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잘못 알려진 흑색 선전이었습니다. 저를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금 국정농단 세력, 적폐 세력이 어디입니까? 구여권 정당들, 이게 적폐 세력 아닙니까? 자강론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연대 없이 끝까지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진태 의원 또는 윤상현 의원 이런 분들이 지지 발언하기도 하고요. 그랬죠. 그분 농객도 자기들 힘만 가지고는 안 되니 그 대지로 우리 안철수 후보 그 밀어주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촛불 집회에 대해서 홍준표 북한이 후보도 우호적인 발언을 하면 그러면 촛불 집회에 나오신 일반 국민들이 북한과 가깝습니까? 아니 그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궤변입니다. 문 후보님이 손을 잡으면 전부 다 죄가 사해지고 저는 지지를 받으면 그러면 저는 적폐 세력이 되는 겁니까? 이번에 국정농단 이 사건에 관여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덮어 씌우시면 안 되죠.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요즘에 이제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1+1입니다. 네. 안철수 씨의 카이스트 교수로 갈 때, 서울대 교수로 갈 때 부인을 같이 데리고 갔다. 부인의 교수 임용에 조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혜를 받았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카이스트는 300억대 그 기부자가 안철수 석좌 교수로 써라라고 이제 콕 집어줬기 때문에 압력 행사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서울대 채용에는 도대체 누가 국립대인 서울대에다가 안철수와 마누라를 꽂아라라고 지시를 했느냐. 요 부분을 밝혀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 당시에는 안철수는 무슨 정치를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콘서트 그랬잖아요. 다닐 때야. 콘서트. 그냥 힐링 그랬잖아. 콘서트 다닐 아니, 근데 때. 어제 방송에 나간 이야기인데 당시에 안철수는 이명박 정권 내에서 굉장히 많은 것에 직책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실세였죠, 숨어 실세. 있는 이명박 실세. 정권의 실세이기 때문에 카이스트건 서울대건 간에 그런 사람을 끌어오면 굉장히 많은 해당 학교에 특혜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지점을 좀 예. 노렸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사모님만 문제가 아니고요. 1+1이라고 했는데 그 원이 더 문제입니다. 1년 서울대학교 교수하고 평생 연금까지 받는 교수가 됐잖아요. 이것 또한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1이 더
이 채용에 대한 비리, 부정 채용에 대한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서 일파만파 퍼지고 있죠. 거기 플러스 원이 또 있습니다. 84년도 당시에 동생이 현 대구 한의대학교에 다녔었는데 그 당시에 유급을 당할 위기가 있어갖고 성적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집안에서 이런 학교에다가 뭔가 압력을 행사하거나 돈으로 싸바르거나 해가지고 이 학사 행정을 지 멋대로 고쳐서 받은 이런 실적들이 지금 계속해서 검증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상황을 복기해 보면 그 담당 교수가 학점을 60점을 줬는데요. 그거를 올리라고 학교에서 압력이 들어오니까 거절을 했는데 그 안철수 씨 동생의 부모님이 그러니까 안철수의 부모님겠죠. 아니, 그러니까 안철수 씨 부모님이 아니라 그 동생의 부모님이 쇼핑백에 현금 다발을 담아가지고 왔었대요. 그래서 그 강사가 그걸 거절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학교 당국이 그냥 올려서 조작을 그렇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강사는 해촉됐어요.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점수가 70점으로 돼 있더래. 그 강사 고발한 거지. 그런데 그때 당시에 더 심각한 게 이거는 정의라고 똑같아요. 그렇게 성적을 올렸는데 그때는 졸업 정원제가 있어가지고 입학은 좀 많이 뽑고 졸업 정원을 딱 맞춰서 졸업시키니까 성적 미달자를 졸업을 안 시켜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적이 좀 안 좋다 싶으면 학기 중에 군대를 가거나 휴학을 했어요. 그렇게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안철수 본인 또는 본인 직계가족, 안철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특혜들 같은 경우는 큰 판에 보면 제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최근에. 나름 정파성 없는 훌륭한 야권 후보였다는 처음에 그 안철수 느낌이 아니라 뭔가 정말로 기획돼서 커져온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안철수를 키우고 실제로 대선 후보로 밀으려고 했던 정황까지 발견되고 그리고 그런 힘에 의해서 카이스트를 들어가고 또 카이스트에 교수 임명되고 하는 과정에서 교수 임명을 하게 되면 학교 내에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카이스트도 그렇고 서울대도 그렇고. 그런데 이를테면 김미경 교수 같은 경우는 서울대는 4월 19일 날 채용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김미경 씨는 3월 30일자로 지원서를 작성했다든지. 그리고 카이스트 재직 증명서도 이제 근무했다는 재직 증명서를 보내줘야 서울대에서 그걸 받는데 그걸 또 한 달 앞두고 발급했다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보면 단지 그 교수 채용에 관련된 심사위원회 같은 걸 열 때 요식행위로 해버리고 서울대 안철수를 교수로 임명하는 데 있어갖고 그냥 김미경은 안철수가 내 부인 같이 일 안 하면 안 할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협상 조건을 걸면 서울대가 그것을 무난히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그렇죠. 조건부죠. 조건부 채용. 그것은 그냥 그 협회 부회장 출신 의원이 시키니까 그대로 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공유치원 같은 걸 축소시키고 사립유치원의 수입을 보장하겠다는 그 얘기한 거예요. 무슨 뭐 잘못된 겁니까? 아니 잘못보다도 유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리과정에서 국가에서 돈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사립에서도 이게 의료하고도 상당히 좀 비슷해요. 뭐냐면 한국의 의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공공성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공공병원이 되게 적잖아. 다 민간에 의해 가지고 돌아가잖아. 그런데 어쨌든 공보험에서 돈은 민간이든 국립이든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공공 그 의료기관을 늘려야 돼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 그러면 띠칸이 만약에 하나 세운다라고 했을 때 주위에 다른 민간 병원들이 반발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좋은 공공 그 병원이 생기면 옆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이런 민간 의료기관은 어쩌라는 거냐 이제 이런 민원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공공 의료기관이 많아지는 게 좋은데 그것을 지금처럼 시장이 이렇게 완전히 민간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만들어진 이 상태에서는 공공으로 뭘 하나 딱 세우는 문제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충돌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적에는 차라리 경영이 어려운 이런 민간 기관을 공공에서 이것을 흡수해가지고 공공을 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가고 또 민간과의 관계를 좀 상생의 관계로 만드는 것이 어떠냐라는 게 의료계 내에서도 맨날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사실은
그 안철수 후보가 이 대목을 정확하게 다 알고 갔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원이 이게 민간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원장 이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익 사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실제로 지금의 보육 정책에 돈이 결국은 유치원 원장들 좋은 일 시켰다. 어린이집을 하나의 영리단체로 만들었다라는 비난이 굉장히 높고 있어요. 그 엄마들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 별로 없고, 이게 순전히, 그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람들 호주머니로 다 들어갔다라는 비난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등등의 문제에서 의원이 이렇게 짜 맞춰준, 정도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이야기, 자기가 원래, 그 정책,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정책의 취지는 사실은 그 자리하고는 충돌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상한 어떤 절충적 방식의 이야기를 해놓고 그게 문제가 되니까 아니야 병설이 아니고 단설이고 어쩌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민이 한마디 해줄게요. 캐나다는요 7살에 초등학교 들어가는데요 2년 동안 병설에서만 무상으로 국가가 다 책임져요. 그러니까 선진국 그렇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겠다고 지가 전체 공약을 내놨어. 근데 이건 충돌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진짜로 선거전이 들어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안철수는 사실상 검증된 상태가 아닌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투트랙으로 가는 겁니다. 검증이란 이름하에 안철수의 비리를 계속 해낸 방식과 결국에는 겉으로 드러날 때는 이제 정책 선거 가자. 왜 이렇게 네거티브로만 가느냐.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사실 문재인은 뭐 여러 가지 뭐 자잘한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디테일하게 계속 깔 수 있는 문제가 사실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 싸움이라고 하는 게 문재인을 무능한 패권 세력으로 본다거나 또는 제2 이창이 될 거라고 하는 되게 담론적인 얘기잖아요. 디테일이 없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깔 게 없다는 반증이 되는 거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는 선거 전략은 분명히 안철수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한쪽으로는 우리 정책 선거로 가자 해서 지금 언론들을 보면요. 문재인 후보의 정책들이 굉장히 센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쪽 프레임에 의해서 자꾸 네거티브만 공방이 되기 시작하면 결국엔 정치 현무증으로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 선거 프레임 자체가 지금 안철수 후보라고 하는 사람의 사실상 그 지지력과 취약성 때문에 국민의당이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지금 멈춰져 있는 거고요. 유치원 공약 문제만 해도 바로 여기서 이제 문재인과 안철수의 대비점이 나오는데 문재인은 또 어디 가서 절대 안 들어줄 공약을 들어주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이재명의 그 기본소득도 만나가지고 이재명 시장이 화해 자리에서 기본소득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했는데 문재인이 뭐라 그랬냐면 못 받지. 현재로서는 받기가 어렵지만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안철수는 가가지고 또 생뚱맞게 지 공약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발표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안철수의 검증 과정이 대선 끝날 때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문과 안은 서로가 서로를 패권주의와 적폐 세력으로 구분해서 때리고 있는데 홍준표의 프레임이 바뀐 거예요. 지방선거를 지나오면서부터 문과 안은 한 몸이다. 하고 세트화를 시켜가지고 한꺼번에 까는 전략으로 지금 이거 나가고 있거든. 이게 대선 토론, 공개 토론회 같은 데 나와가지고도 호남 1, 2중대 아니냐 니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략을 하는 거를 일종의 그 소싱으로 간 거예요. 이게 보수층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어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안철수를 은근슬쩍 문재인에게 밀어 넣으면서 둘을 싸잡아서 좌파로 몰고 가는 거죠. 안철수가 갖고 있는 기존의 적폐 세력이 저는 일부라고 봅니다. 그동안의 기득권 세력으로 살아왔고 지금 그런 비리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그런데 이 프레임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장미 대선이라는 이름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이건 촛불 대선이야 맞는 것이고요. 누가 먼저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지에서 아젠다를 내놨어야 되는데 안철수가 네거티브로 먼저 시작하면서 문 캠프도 사실상 네거티브를 할 수밖에 없는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프레임에 말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프레임이 안철수가 오히려 예를 들면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안철수가 지금 발언 중에 가장 제가 충격 먹은 게 나는 촛불 집회도 안 가고 애국 집회, 태극기 집회도 안 갔다라는 발언인 거잖아요. 이 발언은 정말 충격에 빠졌거든요. 지금 뭐냐면 바로 적폐 청산의 대선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이 무엇의 적폐를 어떻게 청산할 것이냐가 이번에 대선의 논쟁이 돼야 되는데 안철수가 네거티브를 시작하면서 사실상 아까 우리 권 PD가 얘기한 문캠프에서는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일부의 안철수의 프레임에 지금 말리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정책 선거로 지금 아젠다를 끌고 가야 될 문 후보 측의 위기가 지금 있는 거죠.
자, 이제 지금 현재 뭐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유치원 문제라든지 딸 문제라든지 부인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접근하기 쉬워요. 욕하기도 쉽고. 근데 어쩌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BW 같은 이름하여 신주 인수권 부사체. 이게 90년대 말에 굉장히 우리나라 재계를 뜨겁게 달군 재산 증식 방법 중에 최고봉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스킬이었어, 이게? 스킬이었어요. 굉장히 큰 스킬이었고요. 회사에서 지금 주식값이 5,000원인데 평가액 말고요. 주식을 재발행해서 추가 발행해서 주주들한테 시장에 풀어놓는 게 그 액면 가격이 5,000원이면 5,000원인데 이거를 1,700원에 권리를 주는 거예요. 아주 싸게. 그렇죠. 아주 싸게. 그래서 대주주가 이 신주 인수권부 신주를 내가 끌어안는 대신에 이게 주식이 아니고 사채야라고 하는 거를 번드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한 게 아니라 돈을 빌려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담보를 주식으로 준 거예요. 미래의 주식을 담보로 주는 거예요. 미래에 만약에 네가 원하면 미래의 주식을 그만큼 줄게라고 예, 약속을 하고 돈을 빌려오는 건데 이게 얼마만큼 이게 지금 안철수도 안랩에서 이거를 했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는 기업이 경영 활동을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아주 핵심적인 방법일 수도 있어요. 미래에 주식을 주겠다라는 걸로 미리 돈을 땡겨 오는 거죠. 좀 그렇죠. 싼 값으로. 예, 알았어, 땡겨 오는 건데 우리가 한번 그 기억을 18년 전으로 되돌려 보시면 그 당시에 삼성 SDS라는 데서 이건희가 이재용한테 그 사람을 상대로 대주주를 상대로 해서 이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재산을 증식하게 도와줘요. 그래서 불법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특검이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3심 대법원 판결에 가가지고 유죄 확정이 돼버립니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는 거는 조건이 있어요. 상법에 나와 있는데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인정하지를 않아요. 아, 내가 훨씬 많은 주식을 갖고 있다. 그렇죠. 그러려고 이걸 발행하는 거는 불법이다. 네. 그래서 이재용과 삼성 SDS가 불법을 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안철수가 똑같은 행위를 벌였다는 거예요. 아, 그 짓을 했다고?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 당시에 발행했던 주식 전체적인 금액이 25억 정도 아마 됐다고 그래요. 발행가로. 그 25억을 안철수는 20년 후에 이거를 주식이든 아니면 그 돈이든으로 인수를 받겠다라는 조건을 걸어가지고 이게 대단한 할인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원짜리 주식을 거의 1,700원? 이 정도 금액의 인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25억이라는 돈을 집어넣어 놓고 잠정적으로는 그 주식 한 주를 내가 20년 후에 바꿀 때 그때 가서 바꿀 거니까 지금은 1,700원에 주는 거야. 내가 장기로 20년 동안 공짜로 회사에 준 거야 라는 식으로 해서 이 돈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잘 되면 이거는 나중에 엄청 막 불어나게 되는 거예요. 불어나게 될 수도 있고 망하면 쫄망할 수도 있는 거지. 거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자기가 인수를 해갖고 이걸 다 가져간 거야. 문제는 이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고 난 4개월 후에 안철수하고 친한 나래 이동통신 회사 사장이 안철수의 주식을 무려 23억 원어치를 사줘요. 근데 이게 당시 시가의 4배인 거야. 이 주식을 안철수에서 샀는지 어디서 샀는지 모르지만 장외 거래를 통해 가지고 23억 원어치의 주식을 당시 시세의 4배를 주고 사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 돈이 사실은 안철수한테 일종의 특혜로 주어진 돈이라고 보는 거고 안철수는 이 돈에다 자기 돈을 좀 보태가지고 25억 넘는 BW 자금을 집어넣었다라는 게 지금 또 의혹의 한 가지 고리인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회사 주식 가지고 자기는 1,700원에 사면서 그 주식을 다른 데다가는 20만 원 주고 판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 목적이 자금력이 별로 없는 회사가 자금력을 갖추기 위해서 발행하는 건데 이게 이제 편법으로 자기들이 경영권 행사를 목적으로 써먹는다는 게 문제잖아요. 사실은 예,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거를 공공연하게 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유행이기도 했는데 유행이었다고 불법이 합법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2012년도에 이 BW 이야기가 막 나오려고 하는데 안철수가 사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털다가 에이씨 뭐 중요한 후보도 아닌 게 돼버린 상태라서 숙명적으로 이 BW 문제는 이번 대선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안철수 그러니까 개인이 이 BW를 통해서 축적했을 것으로 보이는 돈이 300억이에요.
300억 정도를 땡긴 걸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는데 실제 얼마만한 규모, 그러니까 이 BW만 했던 요 주식만 갖고 25억으로 300억을 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외에 다른 원래 갖고 있었던 소유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얼마만큼 돈을 벌었을까 이건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안철수가 대선에 출마하기만 하면 안 내면 15만 원까지 올라갔거든. 2012년에도 한 번 그랬고 지금도 15만 원까지 가 있어요. 2012년에 주식을 판매해서 차익으로 벌어들인 돈이 1,000억이에요. 그거를 동그라미 재단이라고 자기 재단에다가 주식 500억 하고 같이 1,500억을 기탁했다. 그래서 대단한 기부를 한 것처럼 한국의 빌 게이츠가 됐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불법 상속에 또는 증여에 악용되는 방식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건데 싸게 20년 동안 발행해서 20년 후에 그 가격을 받으니까 결국은 편법 증여나 상속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네요. 보니까 이게 그죠? 문재인 선대위에 김상조 교수 들어간 거에 대해서 그러네요. 그러니까 김광두가 들어가도 상쇄되는 아이템이 김상조였잖아요. 삼성의 저승사자. 이 양반이 한 이야기를 잠깐만 읽어볼게요.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100개가 넘는 BW와 수많은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그 흔히 말해 CD라고 불리는 거. 대부분이 자금 조달 목적이 아닌 헐값 발행에 혐의가 있었다. 당시 금융회사에서는 BW와 CD를 전문적으로 발행해주는 기획 마케팅까지 했던 분위기를 감안하면 안내 BW가 공정한 발행이었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삼성 SDS BW 역시 헐값 발행뿐만 아니라 발행 과정과 절차가 불공정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건 아까 명령님 이야기하셨죠. 안 후보 측은 조주총회에서 결정된 만큼 문제가 없다는 내용인데 기업가가 아닌 대선 후보가 국민에게 답할 수 있는 태도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